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원에서는 수술과 진료가 한때 3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용 절감을 위한 비상 경영에 들어갔지만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병원 존폐까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치 암 치료에 효과적인 꿈의 암 치료기,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간암이 재발한 환자를 시작으로 병원 측은 간암과 췌장암으로 시작해 폐암 등으로 치료 대상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태어난 아기 수가 3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3개월째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8명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까마귀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습니다. 번식기를 맞아 공격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점점 더 많은 까마귀가 자연에서 터전을 잃고 도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100일째에 접어들면서 진료 차질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사 무급 휴직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비상 경영에 들어갔지만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병원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서는 수술과 진료가 한때 평소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50% 수준을 회복한 곳이 많지만 줄어든 수술과 진료만큼 병원 수익은 급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1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나는 수준. 병원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 병실을 통합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병원을 지키는 간호사들도 유탄을 맞아 무급 휴가나 휴직에 내몰리는 상황. 충남대병원은 최근 간호사들에게 일주일의 절반이 넘는 주 4일 무급 휴가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비상 경영에도 점점 커지는 적자 규모에 직원들 급여마저 걱정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또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해 수술 횟수를 유지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한 병원의 존폐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입니다. 지금 대학병원들은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급휴가, 병동 통폐합에 모든 사업까지 지원 중단한 채 버텨왔지만 이미 한계치를 넘었어요. 직원들 월급은 고사하고 많은 병원들이 줄줄이 구조조정 아니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를 지켜왔던 병원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처럼 병원들도 존폐의 기로에 서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전공의 122명이 복귀했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는 차이를 두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어제까지 한 달간 복귀한 전공의가 122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에 해당하는 699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에 밀려 개인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피해가 크다며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는 31일 각 대학의 입시 모집 요강 발표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며 의료개혁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집단 행동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 의뢰했다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듣지 말 것과 휴학계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등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정작 이들에게 약속한 파견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들을 대신 투입했습니다.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에게 약속한 특별 지원 활동 수당과 출장비 등 파견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주 지급했어야 할 4월 파견 수당은 18억 8천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0% 수준인 7억 8천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넘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공보의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파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서 일하다 도심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온 터라 숙식을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 지급이 지연되면서 온전히 진료에만 신경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임금 체불이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화가 났죠. 무조건 급한 대로 쓰고 어쨌든 빨리 부려먹기 좋은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나. 실비 계좌에 넣어둔 예비 비용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좀 부족한 생활비에 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서 예비비를 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두 지급될 거라고 덧붙였는데 정부는 지난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투입한 상황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무거운 탄소 입자를 활용한 방사선 치료법, 중입자 치료는 난치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많이 사용된 치료법이었는데 난치암 환자에게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를 활용한 국내 첫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술에도 수차례나 간암이 재발한 73세 이모 씨. 세 번째 발병 때 위치마저 나빠 치료가 쉽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치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회전형 중입자 치료를 받는 첫 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안 하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방사선 치료의 일환인 중입자 치료는 가속기를 이용해 무거운 탄소 입자를 암세포에 쏘는 방식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파괴력이 높습니다. 또 정밀한 부위를 조준할 수 있다 보니 정상세포 손상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중입자 치료는 고정된 상태로 방사선을 쏘는 방식과 회전암을 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회전형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위치에 생기는 간암과 췌장암 등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제 중입자 치료를 먼저 활용한 일본의 연구 결과 10%에 불과했던 췌장암 5년 생존율은 56%까지 올랐습니다. 췌장암과 간암을 시작으로 폐암 등 대상군을 넓혀나가겠다는 게 병원 측 계획입니다. 약간 희귀성, 난치성 두병부암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암들, 또 이제 직장암에서 수술하거나 치료가 잘 됐는데 이제 국소적으로 재발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중입자를 이제 회전형 치료실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주간 12회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점과 치료 가능 직경이 20cm에 불과하다는 건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다른 치료가 어려운 암 환자들에게 중입자 치료가 생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남 화순에서 한 발 더 앞서 나아가는 바이오 산업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협약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 단지는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백신 산업의 특구입니다. 전남 생물의학연구센터와 녹십자 공장 등이 즐비합니다. 나라 안팎의 바이오 대표 기업과 투자 유치 협약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SD의 경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해서 필수 예방주신 국가 H 백신을 국산화시키고 나가서 해외 수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생명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은 먼저 기술지원센터를 세운 뒤 원부자재 제조공장 건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여건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백신 산업특구에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함께 국제보건기구와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관심거리입니다. 전남 바이오 특화 단지가 목표로 하는 백신과 첨단 의료, 첨단 면역 치료제 부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기업들하고 협약을 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화순에는 전남대학교 병원도 있어서 연구와 임상시험, 백신 생산 등이 모두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이것만 전라남도가 따면 되는데 오늘 서머피셔가 함께 하시고 포스백스가 함께 하시면은 99.99%는 이제 성사가 될 걸로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세계 바이오메디컬 시장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가 국가 첨단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해 화순 백신 산업 특구가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2명이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이 부은 채로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혜영 기자. 네, 과학뉴스팀입니다. 네, 우선 피폭당한 직원 2명, 현재 상태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2명이 현재 방사선 피폭 조사를 마치고 응급실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손이 부은 채로 방사선에 피폭됐다며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찾았는데요. 현재는 안전된 상태로 응급실에 머물고 있으며 손이 가렵거나 아픈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물리적 설량 평가와 함께 혈액이나 세포 등의 방사선 피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물학적 설량 평가를 진행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 종사자에 대한 피폭 사실을 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삼성전자 기흥공장으로 파견을 해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법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파괴 검사 도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출생아 수는 3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분기의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2020년 0.91명에서 2021년 0.88명, 22년 0.87명, 지난해는 0.82명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 출생아는 19,669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549명이 줄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이렇게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3년간 공공주택 4,396호가 공급됩니다. 또 2026년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으로 매년 4,000호가 제공되는데 입주 뒤 아이를 낳으면 최장 거주 기간이 20년까지로 늘어나고 넓은 집으로 옮기는 건 물론 살던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결심과 확신을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기존의 다자녀 가구 외에 신혼가구만을 위한 장기 전세주택2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역세권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생긴 장기 전세주택2는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공급하는 주택으로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넓은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둘 이상 낳으면 살던 집을 10에서 20%까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년 새 0.3%포인트 줄어든 15.1%로 오는 2060년에는 1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 청소년 통계를 통해 올해 9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782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1984년 당시 전체 인구의 34.9%를 차지했던 청소년 인구가 오는 2060년에는 411만 8천 명까지 줄어 비중 역시 9.7%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은 521만 8천 명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 1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 비중의 3.5%를 차지했습니다. 도연이 사고처럼 명확하게 정황 증거들이 모든 급발진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정황 증거들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페달 5조작을 했다는 국가수 분석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정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싸워 나갈 것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까마귀 한 쌍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통상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까마귀의 번식기인데 이 시기에 특히 공격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봇대에 올라가 있는 까마귀 한 쌍. 한 마리가 갑자기 날개를 펴더니 사람들에게 위협하듯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남성 한 명에게 날아간 뒤 머리를 정통으로 공격하고 도망갑니다. 남성은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까마귀는 벌써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엔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쪼았는데 모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까마귀 습격입니다. 최근 들어 까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거리입니다. 지금은 까마귀가 저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매일 지나는 사람들에겐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려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이 무서울 것 같고 까마귀가 지나가는데 사람을 치는 것 자체가 뭔가 위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공격스러울 것 같아요. 까마귀를 없애준다거나 하는 처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까마귀들이 점점 더 도심에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 공원 등에서 먹이를 구하기 쉽고 빌딩 이곳저곳에 둥지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까마귀의 개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원과 평택 등에서도 까마귀 수백 마리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까마귀의 공격성은 번식기 때 더 강해지는데 통상 봄과 여름 사이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중지가 있거나 새끼가 있거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여기 오지 마라. 즉 내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당신은 좀 멀리 가라. 회피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관할 구청 등에서 나와 까마귀 둥지를 치워 없앤다면 사람에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가 특정 영역이고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주변에다가 여기쯤에서는 그 까마귀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회를 하라고 하면서 우회로를 표시하거나. 전문가들은 까마귀 공격을 당할 경우 흥분시키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조언합니다. 까마귀가 자연에서 터전을 잃고 도시로 날아온 거란 지적도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일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우리 바다가 각종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부두 앞바다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더니 폐타이어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두 앞 바닷속에 있던 타이어 수십 개가 털을 내뱉으며 물 위로 올라옵니다. 표면에 붙어있는 조개 등이 바다에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뒤이어 무트로, 오토바이와 밥솥 등 다양한 쓰레기가 함께 나옵니다. 부산시와 해경 등이 해양의 날을 앞두고 진행한 해양 쓰레기 수거 행사. 우리 눈에 푸르렀던 모습과 다른 바닷속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바다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는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과 해양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건진 쓰레기는 100톤가량. 바닷속에 들어가 수거 작업을 벌인 잠수사들은 매년 행사가 이어져도 바닷속 쓰레기가 줄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계속 건져도 계속 있는데 그렇게 건지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저희들은 그냥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매년 우리 바다에 해양 폐기물 14만 5천 톤이 새로 유입되는 거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여기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해양 쓰레기 네거티브 전환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수거와 유입 방지 활동으로 해양 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더 많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연 발생량보다 만 톤 많은 15만 5천 톤을 걷어 우리 바다에 남은 쓰레기를 매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가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이용자 수만 명이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접속 중단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다운 디텍터 자료를 인용해 현지 시각 28일 저녁 스타링크 서비스 장애 보고 사례가 4만 1,393건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즉각 대응에 나선 스타링크는 약 1시간 만에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네트워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지난해 2월 기준으로 3,058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용 중입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군부대 간 통신과 드론 공격 등에 활용해 주목받았습니다.
폐 타이어와 버려진 그물 등으로 몸살을 앓는 바다 소식 전해드렸죠. 여름철 제주나 강원 등지에서는 해안가에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또 다이빙을 하며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빙 등 해양 레저 활동을 환경보호운동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바다 생물들의 터전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